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었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꼽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비유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난해할까요? 그 이유인즉슨 성경 본문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를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보다도 그 비유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필요한 비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그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청중들의 반응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14절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청중에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또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중동의 전통 문화와 함께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토지를 소유한 주인과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인 토지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차인은 그 주인의 토지를, 밭을 임대하고 그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해서 정해진 일정한 분량의 금액을 지불하는 채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숨은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을 공동체입니다. 중동의 농부들은 공동체와 관계없는 개인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도 여기서 놓치시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관련된 가장 개연성 있는 문화적 정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업무, 토지 소유인의 토지인 부동산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인인 청지기와 관련된 땅 문제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토지 임차인들은 땅을 1년간 임차한 대가로서 거기서 소출되는 생산량의 일정량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는 아마 틀림없이 뒷거래로 과외 액수를 토지 임차인들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뒷거래로 받은 금액을 장부에 기록할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청지기는 매번 계약이 성립된 대가로서 토지 임차인들로부터 특정 액수를 수수료로 받던 유급 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소문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소문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늘 사용하는 판에 박힌 말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왔고 소문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소문을 듣고 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주인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폭로하게 되면 주인이 얼마나 놀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청지기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추궁받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은 청지기의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최후 통첩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하고 주인이 청지기에 말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말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는 말은 지금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는가, 아니면 나중에 청지기가 해고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주인은 청지기에게 회계 장부를 넘겨주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아니면 회계 장부의 내역을 정리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마라는 말은 계산하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번역됐다는 얘기는 아람어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람어로 됐던 것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계산이 아니라 회계 장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회계 장부를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자리에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얘기는 곧바로 청지기를 해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등장인물에 나와 있는 토지 임차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소속원들은 해고 시점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한 순간 지금 청지기는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청지기는 이미 해고를 당한 것인데요. 사실상 토지 임차인들과 마을 공동체 관점에서는 해고가 명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인의 해고 명령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전통에서는 청지기가 이런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종이라도 그렇게 단칼에 해고시킨다 하게 되면 일단은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청지기는 길을 쓰고라도 뭔가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런 방법을 지금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지도 모르죠. 그동안에 겪어온 주인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자기 변명의 방법을 써본들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사실상 알았겠지. 그런데 여기서 침묵은 사실상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간접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침묵, 그리고 나서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뜻밖의 뒤로 후퇴하는 것을 간파하는 것이 굉장히 이 비유 이 얘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신학적 의미의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미 주인의 성품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꾸지람은 있었겠지요. 근데 꾸지람도 여러분 하지도 않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그 금액을 따져 물어서 청직이라든지 가족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청직에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례적이죠. 청지기는 이미 경험했던 주인의 성품을 또다시 이번에 경험하는 것. 두 가지를 경험한 거지요. 주인은 순종을 기대합니다. 불순종하는 종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흔치 않은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푸는 주인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속으로 자기의 속내를 속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쫓겨난 처지를 곱씹어 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새로운 묘수가 떠오른 거예요. 또한 새로운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 하게 되면 목표가 분명해진 거죠. 다른 누군가가 그를 집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의 토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앞으로 취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형식상으로는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 토지 임차인과 마을 공동체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지기가 해고당했음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직접 해고 통보를 하면서 회계 장부를 반환하라고 했지요. 아직 반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 장부는 여전히 청지기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겠지요. 그래서 청지기는 재빠르게 행동을 취합니다. 먼저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보내어서 토지 임차인들을 차례차례로 부릅니다. 자, 그 부름을 받은 채무자인 토지 임차인들은 청지기의 연락을 받고 청지기가 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지금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수학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청지기가 사실상 토지 임차인인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정보가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청지기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동의 문화 가운데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아랫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위임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개되는 청지기의 계획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중동처럼 명예와 수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되는데요. 공적 타당성, 공동체 안에서의 공적 타당성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적 인식이 두 개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공중예법, 사람들 앞에서 예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존하는 쪽으로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공적 타당성을 따지자 하게 되면 토지 임차인이 공중 앞에서 취할 입장은 나는 그 당시에 청지기가 해고된 줄 몰랐다 라고 하게 되면 명예가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토지 임차인은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을 받고 지금 채권 금액을 깎아준 줄 알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토지 임차인들은 아예 그렇게 청지기가 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적 타당성을 자기들이 알고 있지 않았다게 되면, 공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다게 되면 청지기가 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토지 임차인 사이의 대화는 사사로운 은밀한 대화이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누가 과연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토지 임차인들의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청지기가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는데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장부를 돌려주기 전에 한두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회계 장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상 한두 시간밖에 없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벌인 일을 보게 되면 깎아준 채무가 엄청납니다. 사실 기름 50마리란 얘기는요, 5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란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 반 정도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만약에 일당이 10만으로 간주하게 되면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역시 그 비율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수준의 금액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려 5천만 원에 대한 채무 탕감을 해준 것이지요. 그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관심사는 탕감받은 빚을 채무자가 그걸 뺀 채무 금액을 직접 빚 문서에 수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변경된 채무 내용을 채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적게 함으로써 그 빚 문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글이 누구의 필적인지 인측할 수 있고요. 토지 임차인들이 청지기와 직접 만나서 그 기록 내용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하기를 은근히 지금 청지기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마을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각 토지 임차인은 청지기가 제안한 대로 채무 내용, 그러니까 채무 탕감 내용을 빈 문서에 수정하고 돌아온 뒤에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좋은 소식을 이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면서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하게 땅을 빌려준 주인을 칭송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설득해서 큰 빚을 깎아준, 탕감해준 5천만 원의 금액의 그 비용을 탕감해준 청지기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면담이 끝났고 청지기는 이제 방금 전에 수정한 빈 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회계 장부를 반환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것을 받은 뒤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토지 임차인들이 자기한테 꼬박꼬박 1년 단위로 금액을 바치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직접 손으로 쓴 채무 변경 내역을 살펴보고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냐 하게 되면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주인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주인은 마을로 나가서 청지기가 한 채무탕감이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권한 밖의 행위를 저질렀다. 또 청지기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미 해고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인을 대리했다고 말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원래 채무액을 그대로 갚아야만 한다고 가서 설명하고 종용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한 길은 뭐냐 하게 되면 둘째 방안은 주인이 소문을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약삭빠른 악당인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베푼 그러한 엄청난 구원의 대가를 감리하는 대신에 토지 주인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청지기의 계략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 계략 때문에 지금 주인의 평판은 대단히 마을 공동체에서 높아지고, 사실상 주인은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지금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일을 한 청지기를 해고만 했지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청지기와 그 가족들을 너희로 팔아서 자신이 입은 손실을 굳이 메꾸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 인품의 소유자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놓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지금 어디에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 한수를 걸었냐 하게 되면 주인의 그 성품, 후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굳게 믿고 자기의 계략을 사실상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 풍성케 하라고 죄를 지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질책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확신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한 약삭빠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의한 청지기지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청지기와 주인은 동네의 영웅이 됐습니다. 청지기는 성공한 거지요. 왜 영웅이 됐냐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뜻밖의 채무 탕감을 받고 엄청난 횡재를 했기 때문에 후히 베푸는 주인과 또한 그렇게 그 일을 주선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청지기의 약삭 발음과 청지기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얻은 칭송을 이유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어떤 청지기라고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다음에 후손들이 고센 땅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국 왕궁에서 했던 얘기들, 지혜롭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도 연결된 부분이지만 또 한 부분은 잠언 30장을 보시게 되면 24절 28절에서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그러면서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게 되면 약삭 발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고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내실한 부분은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약삭빠르게 청지기는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이미 터득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주인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예수는 이야기 끝에서 청지기를 2세대 세상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제한 없는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 만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롭죠. 청지기의 도덕성을 그런데 통탄할 정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처럼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빛의 아들들이 하게 되면 그 아들들은 빛의 아들로서 아버지인 하나님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의 핵심이 어디냐 하게 되면 주인의 성품에 대한 청지기의 정확한 인식입니다. 주인은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인품과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은 정의와 함께 자비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데 주인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이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성화돼 가게 되고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화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딘가 이제 깨달아 아셨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불의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침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청지기가 사실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굳건하게 밟아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